그날 밤 말다툼을 끝낸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 거실 불은 켜지 않았고 TV도 꺼져 있었다. 오직 부엌 쪽 불만 아직 켜져 있었는데 아까 김태준이 밥을 하다가 깜빡 잊고 끄지 않은 불이었다. 주황빛 불빛이 부엌 문가에서 비스듬히 새어나와 거실 바닥 위에 삐뚤삐뚤한 빗무리를 그려놓고 있었다. 나는 그 빗무리가 조금씩 어두워지고 일그러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꺼져가는 게 아니었다. 내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었다. 너무 오래 울어서 눈앞이 이미 뿌옇게 번지기 시작했다. 소파 앞 탁자 위에는 아직 저녁밥을 먹은 그릇과 수저가 놓여 있었다. 세 벌의 그릇과 수저. 나와 김태준의 것은 이미 다 먹었고 시어머니의 것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밥은 몇 숟갈만 떠먹었고 반찬도 몇 번 집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내 잘못을 말하고 있었다.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입을 멈춘 적이 없었다. 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처음부터 말해보자. 오늘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시어머니가 경상북도 고향집에서 올라왔다. 미리 전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커다란 비닐 짜인 가방 2개를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날 김태준은 대체 휴무라 집에 있었다. 문은 그가 열어주었다. 내가 거의 6시가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에 앉아 2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다. 탁자 위에는 그녀가 먹고 남긴 귤 껍질과 밤 껍데기가 쌓여 있었고 옆에는 마시다만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이 있었다. 휴지는 뭉쳐져 접시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어머니 하고 불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TV 소리가 너무 커서 못 들은 줄 알고 목소리를 조금 높여 다시 불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그 순간부터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래도 얼굴에는 드러내지 못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받아들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눈은 계속 TV에 고정돼 있었다. 김태준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한 번 보았다. 그 눈빛이 이리저리 피하는 눈빛이라 나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구나 싶었다. 그는 이 버릇을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고치지 못했다. 자기 엄마가 오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았다. 평소 집에서는 그래도 몇 마디씩 하던 사람이 엄마가 오면 벙어리가 되었다. 무슨 일이든 나를 앞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뒤로 숨어버렸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최대한 내 목소리가 평소처럼 들리게 하려고 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TV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먹었다. 동대구역에서 김밥 한 줄 사서 기차 안에서 대충 몇 입 먹었어. KTX에서 먹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며느리인 내가 나한테 밥을 해주지 않으니 나는 기차 안에서 대충 때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을 나는 알아들었다. 결혼한 지 5년이었다. 그녀의 이런 화법에는 너무 익숙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꿀을 바른 칼 같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한 입 떼어 물어봐야 얼마나 깊이 찌르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럼 제가 뭐라도 다시 해드릴게요. 기차에서 드신 건 맛없잖아요. 됐다. 그녀가 손을 내저었다. 난 아무거나 먹어도 돼. 누구처럼 이거 싫다 저거 싫다 까다롭게 구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처럼. 그 누구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굳이 맞춰 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참았다.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가서 그녀에게 라면 한 그릇을 끓여 주었다. 면이 익자 계란 하나를 올리고 파도 조금 뿌려 그녀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녀는 한 번 보더니 그릇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이제 먹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릇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공기 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흩어졌다. 나는 그라면 그릇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어떤 기분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진짜 싸움이 벌어진 건 그녀가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였다. 지은아,
너 올해 33이지? 그녀는 손도 대지 않은다면 그릇을 앞에 두고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네, 33이에요. 너희 결혼한 지도 5년 됐잖아. 그런데 내 배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태준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다녔다. 너는 맨날 바쁘다, 바쁘다,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야근하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다는데, 돈 벌면 뭐 하니? 여자는 그래도 애를 낳아야지. 애도 안 낳으면 그게 무슨 여자야? 여자가 아니라고 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자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김태주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그의 엄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늘 같은 반응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고 죽은 척하기. 어머니, 저랑 태준 씨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 더 기다리자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뭘 기다려? 너 벌써 33이야. 더 기다리다가는 노산이 된다. 그때 가서 애 낳는 것도 위험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보기엔 내가 그냥 낳기 싫은 거야. 너 우리 김씨 집안 우습게 보는 거니? 우리 집안 애 낳아주기 싫은 거야? 참 거창한 누명이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며느리는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라니. 그게 대체 무슨 논리란 말인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인데? 그녀가라면 그릇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다. 나한테 오늘 확실히 말해봐. 너 도대체 언제 낳을 거니? 어머니,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낳겠다고 해서 바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칼로 유리를 긁는 소리 같았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낳기 싫으면 차라리 빨리 말해. 우리 태준이 시간 낭비시키지 말고. 걔랑 제대로 살면서 아이 낳아주겠다는 여자는 어디든 있어? 걔랑 제대로 살면서 아이 낳아주겠다는 여자는 어디든 있다. 그 말은 바늘처럼 내 귀로 파고들어 마음속 가장 여린 곳까지 찔러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김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 뭐가 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의 엄지는 화면 위를 이리저리 쓸고 있었다. 그런데도 고개를 들어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죽은 척하고 있었다. 그의 엄마가 자기 아내를 욕하고 있는데도 그는 죽은 척하고 있었다. 김태준, 당신이 말 좀 해? 내가 말했다.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고 또 자기 엄마를 보았다. 입술이 조금 움직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다. 엄마, 지은이가 그런 뜻은 아니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이게 그가 한 말인가? 이게 말한 건가?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이건 중재하는 척 양쪽 물타기 하는 것이었다. 양쪽 다 기분 상하지 않게, 양쪽 다 편들지 않으면서 자기만 깨끗하게 빠져나오는 것. 이 집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 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말이 심해? 내가 다 너희 잘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니?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설마 나 좋자고 왔겠니?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와서 허리가 다 끊어질 것 같은데 내가 뭘 바라겠어? 그냥 손주 한 번 안아보고 싶은 거지. 그런데 너희는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말을 하다 보니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도 메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절묘하게 조절하고 있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것처럼. 나는 이 수법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녀가 뭔가를 원할 때마다 이 방법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내 마음이 약해졌다. 내가 그녀의 말에 동의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노인이 우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다. 그게 내 가장 큰 약점이었다. 마음이 너무 약해서
누군가 억울해하는 모습을 못 보았다. 설령 그 사람이 틀렸더라도 그 사람이 울기만 하면 나는 그냥 됐다. 더는 따지지 말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 알겠어요. 저희가 서두를게요. 내가 말했다. 서둘러? 내가 서두르겠다고 말한 게 몇 번인 줄 아니? 작년 설에도 서두르겠다고 했고, 재작년 설에도 서두르겠다고 했어. 2년 동안 서둘렀다면서 뭘 서둘렀니? 시어머니의 눈물이 결국 떨어졌다. 이번에는 정말 흘러내렸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아래로 흘렀다. 너희는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 너희 집에서 나는 그냥 남이지, 그렇지? 어머니가 어떻게 남이에요? 어머니는 김태준의 어머니고 제 어머니이기도 해요. 말은 잘하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아니?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훌쩍였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한다면 내 말 들어. 빨리 애 낳아. 내가 못 낳는 거라면 시험관이라도 해. 요즘 그런 기술 있잖니? 돈이 얼마나 들든 나는 몰라. 어쨌든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눈 감기 전에 손주 한 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너희가 아무 계획도 없으면 안 되지. 시험관. 그녀는 참 쉽게도 말했다. 시험관 시술을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그녀는 돈이 얼마나 들든 모른다고 했다.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아니니 당연히 모르는 것이다. 그녀는 어쨌든 우리 김씨 집안 아이 하나는 낳아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마치 내가 출산 도구라도 되는 것처럼. 내 자궁이 내 것이 아니라 김씨 집안의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니, 시험관은 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야 하고 의사 선생님이 평가도 해야 해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몰라. 내가 아는 건 내 마음속에 우리 집안이 있다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애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부탁할게. 엄마 좀 불쌍히 여겨준다 생각하고, 응? 예순이 넘은 노인이 당신 앞에서 부탁할게라고 말할 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녀와 계속 따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알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모든 억울함과 분함을 뱃속으로 다시 삼킬 수밖에 없다. 나는 말했다. 네, 어머니. 저희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시어머니의 얼굴빛은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이미 불어 터진 라면 그릇을 다시 들어 두 입 먹고는 소금을 많이 넣었다고 말했다. 나는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금을 많이 넣었다고? 나는 평소 김태준 입맛에 맞춰 넣던 대로 넣었다. 그는 늘 딱 좋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엄마가 먹으니 짜다고 했다. 짠 건 소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그릇과 수저를 치워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쌓아 쏟아졌다. 나는 그릇을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 식기건조기에 넣었다. 마지막 그릇을 씻고 있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김태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그래도 몇 마디는 들렸다. 내 아내가 서울 마포구에 가진 그 집, 도대체 너희 둘 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엄마, 그건 왜 물어? 김태준의 목소리였다. 내가 좀 물어보면 안 되니? 그거 너희 집 아니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안 돼? 지은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 애 이름? 그럼 대출은 누가 갚았는데? 우리 둘이 같이 갚았어. 너희가 같이 갚았다면서 왜 그 애 이름으로만 해놨어? 그거 부부 공동 재산 아니야? 너도 돈을 냈으면 너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그 애 이름만 올라가 있어? 그 뒤의 목소리는 더 낮아져서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그릇을 식기건조기에 넣고 문을 닫은 뒤 전원을 눌렀다. 기계가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거실 쪽 소리를 덮어버렸다. 나는 부엌에 잠시 서서 조리대 위에 놓인 병과 통들을 바라보았다. 간장, 쌀식초, 청주, 굴소스가 줄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부엌, 이 집, 여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나와 김태준이 함께 고르고, 함께 사고, 함께 꾸민 것들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하나 채워나가기까지, 텅 비어 있던 집이 가득 차기까지 5년이 걸렸다. 나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집은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계약금을 내고 사주신 집이었다.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나와 김태준이 함께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김태준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그에게 분명히 설명했다. 그는 그때 문제없다고 했다.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상관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엄마가 오니 정말 상관없는 게 아니게 된 걸까? 나는 손을 닦고 부엌에서 나왔다. 시어머니는 이미 불어 터진 라면을 다 먹은 뒤였다. 그릇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손으로 배를 문지르며 배부르다고 했다. 아까는 먹고 싶지 않다지 않았나? 내가 끓인 라면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와서 배부르다고? 어머니,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주무실래요? 아니면 호텔로 가실래요? 내가 물었다. 무슨 호텔이야? 그 돈을 왜 써? 나 여기서 잘게. 소파에서 자면 돼. 소파에서 주무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저희 방에서 주무시고 저랑 태준 씨가 소파에서 잘까요? 됐다. 나는 소파에서 자면 돼. 소파에서 앉아본 것도 아니고 그녀의 말투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너희가 나더러 소파에서 자라면 나는 자겠다. 나는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투는 분명 까다롭게 굴고 있었다. 김태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은아, 서재 좀 정리해. 엄마는 서재에서 주무시면 돼. 서재에 물건이 많아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내가 말했다. 그럼 정리하면 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조금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한번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서재를 정리하러 갔다. 서재는 오랫동안 사람이 잔 적이 없어서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김태준의 낡은 옷, 내가 쓰지 않는 가방, 그리고 몇 개의 종이 상자가 있었다. 나는 물건들을 거실로 옮기고 침대를 닦고 시트를 깔고 이불 커버를 씌웠다. 거의 1시간을 부산스럽게 움직인 뒤에야 겨우 정리가 끝났다. 나와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에 누워 있었다. 담요를 덮고 눈을 감고 있었다. 정말 잠든 건지 잠든 척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서 나는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김태준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회사 자료로 보이는 서류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지금 그의 눈썹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다. 마음속에 무거운 일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지은아, 이리 와봐.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다. 나는 다가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엄마가 아까 한 말들 마음에 담아 두지 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이야. 말은 거칠게 해도 마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마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 그의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늘 이 한마디였다. 마음은 나쁘지 않아. 마음이 나쁘지 않으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걸까? 마음이 나쁘지 않으면 남의 아픈 곳을 찔러도 되는 걸까? 마음이 나쁘지 않으면 내 앞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 문제도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야. 다른 뜻 없어? 응, 내가 말했다. 내가 약속할게. 나는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진명이가 내 이름인 건 내 부모님이 계약금을 내주셨기 때문이고, 나도 다 알고 있어. 나도 다 알고 있어. 김태준, 당신은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정말 알고 있었다면 당신 엄마가 너희가 같이 대출금을 갚는데 왜 그 애 이름으로만 되어 있느냐고 말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알고 있었다면 당신 엄마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고개 숙이고 휴대폰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말 알고 있었다면 당신 아내가 당신 엄마에게 1시간 넘게 혼나고 있을 때 단 한마디도 제대로 거들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어떤 말은 꺼내면 관계가 다치고 꺼내지 않으면 내가 다친다. 나는 나를 다치게 하는 쪽을 택했다. 이게 내 가장 큰 문제였다. 언제나 나를 억누르고 남을 편하게 해주는 것. 알겠어. 나도 알아. 내가 말했다. 당신 일찍 자.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너도 일찍 자.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물자국은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이사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던 자국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한 번 와서 고쳐주긴 했지만 수리한 뒤에도 여전히 물이 샜고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그 물자국의 모양은 삐뚤삐뚤한 물음표 같았다.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오늘 일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우리가 결혼한 첫 해부터 그녀는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했다. 첫 해에는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급하지 않다고 했다. 둘째 해에는 이제 슬슬 가져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했다. 셋째 해에는 너희 혹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거니? 라고 했다. 넷째 해에는 너희가 더 미루면 나는 늙어서 봐줄 힘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올해는 5째 해였다. 그녀는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올 때마다 또 떠날 때마다 그 사이에는 늘 이런 소란이 있었다. 나는 이미 익숙해졌다. 정말 익숙해졌다. 매일 이를 닦고 세수를 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 고정된 절차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이 슬프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 말들은 무딘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았다. 한 번, 또 한 번,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아팠다. 매번 같은 곳을 베었다. 5년 동안 베이고 또 베이다 보니 그 살은 이미 예전의 그 살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낳을 수 없다면? 그녀는 김태준에게 나와 이혼하라고 할까? 김태준은 어떻게 선택할까? 그는 내 편에 설까? 아니면 자기 엄마 편에 설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다. 김태준이 속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무게를 차지하는지, 이 결혼이 그의 눈에는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온 뒤로 이 질문들은 구더기처럼 마음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왔다. 꿈틀꿈틀 역겹고 떨쳐낼 수 없었다. 한밤중에 김태준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조심조심 움직였다. 내가 잠든 줄 아는 듯했지만 사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누웠다. 잠시 뒤 손을 뻗어 내 얼굴을 살짝 만졌다. 지은아, 울었어?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나를 배신했다. 쉬어 있었다.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었다. 그는 나를 품 안으로 끌어안고 턱을 내 머리 위에 올렸다. 속상해하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내가 너무 마음에 담아 두지 마. 김태준, 만약 내가 정말 아이를 못 낳으면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그는 잠시 멍해졌다가 말했다. 내가 왜 못 나아? 너 몸 괜찮잖아. 만약이라고. 만약은 없어. 그가 말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얼른 자. 만약은 없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만약은 없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마치 그런 가정은 존재하지 않으니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만약 정말 존재한다면? 어느 날 의사가 내게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때도 그는 만약은 없다고 말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날 밤 그가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잠들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그 사이에는 주먹 하나만큼의 거리가 있었지만 마치 은하수 하나가 가로놓인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혼자 우유 한 잔을 데워 두 모금 마시고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하루 종일 정신이 딴 데가 있었다. 동료 박미나가 잠을 못 잤느냐고 물었다. 나는 어젯밤 깊게 못 잤다고 했다. 그녀는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잠깐 눈이라도 붙이는 게 어떠냐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 시어머니 오셨니? 엄마가 물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 새언니가 말해줬어. 망원시장에서 너희 이웃을 만났는데 그 이웃이 말했다더라. 엄마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조금 섞여 있었다. 그분이 왜 오셨대? 별일 아니야. 그냥 우리 보러 오신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 새언니 말로는 이웃이 내 시어머니가 너희 집에서 사람을 막 혼내는 소리를 들었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온 건물이 다 들었다더라.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웃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욕하던 그 말들을 이웃들이 모두 들었다. 그 말은 내일 내가 집을 나설 때도, 모레 내가 집을 나설 때도, 앞으로 매일 집을 나설 때도 누군가가 내 뒤에서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저 집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났다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시댁을 우습게 본다고 말할 것이다. 엄마, 괜찮아. 그냥 아이 가지라고 하신 거야? 다른 일은 없어? 아이 가지라고? 그걸 몇 년째 재촉하는 건데? 그분은 너를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니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은아, 엄마 말 들어. 며칠 집에 와서 지내? 그분이랑 싸우지 말고 내 시어머니 혼자 있게도 며칠 있으면 가시겠지.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 걱정 안 하면 누구 걱정을 해? 엄마는 말하다가 목소리가 변했다.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내가 서러우면 그냥 집으로 와. 집에는 내가 지낼 방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는 회사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 울고 난 뒤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친 다음 다시 나와 일을 계속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무슨 일이든 혼자 버텼다. 버티다 못 버티면 울고, 울고 나면 다시 버텼다. 엄마는 내 팔자가 세다고 했다. 나를 낳을 때 난산이어서 열몇 시간을 고생한 끝에 겨우 낳았는데 분만을 맡았던 의사가 이 아이는 팔자가 세다고 했다나. 팔자가 세면 뭐 하나? 팔자가 세면 아프지 않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땅콩 한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땅콩을 까고 있었다. 땅콩 껍질은 바닥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아직 치우지 않은 해바라기씨 껍질 위에 땅콩 껍질이 또 한 겹 더해져 있었다. 탁자는 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김태주는 그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고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 레인지 후드가 웅웅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부엌으로 가서 김태준에게 나왔어 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한 번 보더니 밥곧 돼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거실로 가서 빗자루를 가져와 바닥에 떨어진 껍질들을 쓸려고 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나는 다가가 그녀 옆에 섰다.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한 그 일, 생각해봤니?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묻는 것이 아니었다. 추궁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요? 나는 모르는 척했다. 아이 가지는 일 말이야. 생각해봤어?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요. 최대한 빨리가 언제인데? 한 달? 두 달? 1년? 나한테 확실히 말해줘야지. 확실한 말, 그녀는 확답을 원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일에 누가 확답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의사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몸은 내 몸이지 수도꼭지가 아니었다. 틀고 싶다고 틀고, 잠그고 싶다고 잠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 이 일은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 상태를 봐야? 나한테 몸 상태 얘기하지 마. 너는 그냥 낳기 싫은 거야.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땅콩 껍질을 내던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 우리 집 가난하다고 싫은 거 아니니?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데, 지은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빨리 말해. 우리 태준이 시간 낭비시키지 말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싫다. 참 큰 누명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셋을 세었다.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니 댁이 가난하다고 싫어한 적 없어요. 제가 정말 가난한 게 싫었다면 애초에 김태준과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입으로는 싫지 않다고 하지. 속으로는 싫어하잖아. 그녀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내 코앞을 가리켰다. 내가 우리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지 5년이 됐어. 그런데 나한테 아이 하나 낳아줬니? 안 낳았잖아. 너는 우리 김씨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야? 어머니, 아이를 낳는 것과 우습게 보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대체 무슨 논리예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유리를 찢을 만큼 날카로워졌다. 내가 아주 반항을 하는구나. 부엌문이 열리고 김태준이 고개를 내밀었다. 손에는 아직도 뒤집개를 들고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태준아, 내 아내 좀 봐라. 나한테 말대꾸한다. 시어머니가 몸을 돌려 고자질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그 울음기는 또 절묘한 순간에 찾아왔다. 내가 이렇게 먼 경상북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받아치는데 얘 눈에 내가 시어머니로 보이기나 하니? 김태준이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너도 말 좀 줄여? 말 좀 줄이라고. 나는 이미 줄이고 있었다. 계속 줄이고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뱃속으로 삼켰다. 5년 동안 그렇게 삼켜왔다. 그런데도 또 나더러 말을 줄이라고 한다. 당신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줄이길 바라는 걸까? 내 모든 억울함을 다 소화해낼 때까지? 감정도 없고 성질도 없고 고개만 끄덕이는 나무 인형이 될 때까지? 김태준, 나 어머니랑 싸운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싸운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싸운 게 아니면 방금 내가 한 말은 뭔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논리냐고 했잖아. 그게 싸우는 게 아니면 뭐니? 지은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나한테 감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맞아. 그녀의 눈물이 또 떨어졌다. 이번에는 많고 급하게 쏟아졌다. 마치 하루 종일 참고 있던 것이 드디어 출구를 찾은 것처럼. 너는 내가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나는 너희 집에서 그냥 남이야.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시어머니는 울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말했다. 나 갈게. 내가 가면 되잖아? 내가 너희 눈에 거슬렸지? 나 갈게. 김태주는 서둘러 뒤집개를 내려놓고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 어딜 가? 여기가 엄마 집인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여기는 그 애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집 명의가 그 애 이름으로 되어 있지. 너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남의 집에 얹어 사는 내가 뭐라고. 그 말은 칼처럼 곧장 내 심장 한가운데를 찔렀다. 집 문제를 그녀는 이미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라고 했다. 물어보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기 입으로 분명히 말했다. 이 집 명의가 그 애 이름으로 되어 있지. 너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김태준이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책망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봐라. 내가 엄마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잖아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은아, 엄마한테 사과해. 그가 말했다. 사과? 내가? 뭘 사과하라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는데? 김태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해? 아직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 그의 목소리도 커졌다. 엄마가 이렇게 먼 길을 우리 보러 오셨는데 내가 조금 맞춰줄 수는 없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듣고 있으면 되잖아. 왜 자꾸 말대꾸를 해? 맞춰주라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듣고 있으라고. 그녀가 나를 욕해도 듣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자가 아니라고 해도 듣고 내가 시댁을 우습게 본다고 해도 듣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내 집을 눈독 들여도 듣고 있으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감정은? 내 억울함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해온 모든 노력은? 누가 나한테 설명해 줄까? 김태준, 나 말대꾸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의 얼굴이 몹시 험악해졌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지은아, 내가 말하는데 내가 오늘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 집에 있을 생각하지 마. 있을 생각하지 마. 그가 그렇게 말했다. 5년의 결혼, 5년의 노력, 5년의 인내를 그는 말 한마디로 나를 밀어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5년 동안 한 침대에서 함께 자던 그 남자를 바라보며 문득 그가 아주 낯설게 느껴졌다. 얼굴은 여전히 그 얼굴이었고 눈도 여전히 그 눈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은 없었다. 예전 그가 나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고 안쓰러움이 있었고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짜증과 원망, 그리고 왜 말을 듣지 않느냐는 분노만 있었다. 김태준, 방금 뭐라고 했어?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나조차 두려울 만큼 차분했다. 사과 안 할 거면 나가라고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내 마음을 내리쳤다. 나가라고. 그가 나더러 나가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입꼬리는 이미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웃고 있었다. 드디어 이 순간을 기다린 것이다. 자기 아들이 자기 편에 서는 순간을, 자기 아들이 대신 분풀이를 해주는 순간을. 나는 그녀 입가에 스친 그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소를 보았고 마음속 마지막 줄이 끊어졌다. 좋아, 내가 말했다. 나갈게. 나는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다. 많이 챙기지는 않았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몇 가지뿐이었다.
옷장 안의 대부분은 손대지 않았다. 그것들은 나와 김태준이 함께 산 것들이었고 나는 그것들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져가는 것은 오직 내 것뿐이었다. 김태준은 침실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었다. 방금 전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떠올랐다. 찔림, 후회, 미련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붙잡으려는 마음만은 없었다. 지은아, 충동적으로 굴지 마.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 충동적인 거 아니야. 내가 말했다. 당신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는 거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그런 뜻이었어. 아주 분명하게 말했잖아. 나는 여행 가방 지퍼를 닫고 몸을 일으켜 그를 바라보았다. 김태준, 나 당신한테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당신 엄마가 이진명이는 그 애 이름이지. 너희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나한테 당신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지. 내가 당신 엄마를 남이라고 했어? 내가 당신 엄마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아이를 낳는 것과 우습게 보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한마디 했을 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당신 엄마가 내가 당신 집안이 가난해서 싫어한다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당신 엄마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도 당신은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당신 엄마가 내 집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참았다. 김태준, 당신은 도대체 내 남편이야? 아니면 당신 엄마 대변인이야? 지은아, 그만해. 나 그만할게.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이제 다시는 말 안 할게.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마 내가 정말 나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예전처럼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숙이고 들어간 뒤 모든 일이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녀의 아들은 나가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 말은 칼처럼 나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줄을 잘라버렸다. 지은아, 이 그녀가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은 채 여행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김태준이 지은아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컸고 텅 빈 복도 안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갔다. 한 층을 지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11에서 10으로, 10에서 9로, 9에서 8로. 나는 계속 울음을 참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와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걸어간 뒤 가로등 아래에 섰을 때에야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것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눈가에서 솟아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옷깃 위로 떨어지고 손등 위로 떨어지고 여행 가방 손잡이 위로 떨어졌다. 가로등 불빛은 주황빛이었다. 따뜻해 보였지만 몸에 닿는 느낌은 차가웠다. 11월의 밤바람이 불어와 온몸이 떨렸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집으로 갈까? 너무 늦었다. 엄마는 분명 잠들었을 것이다. 엄마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가 놀라게 할 수 없었다. 호텔로 갈까? 몸에 가진 현금은 많지 않았고 휴대폰 계좌에도 몇십만 원밖에 없었다. 친구를 찾아갈까? 연락처를 한번 훑어보았지만
한밤중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 인간관계는 너무 좁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살림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 남지 않았다. 나는 길가에 10여 분쯤 서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준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지윤아, 어디야? 내가 찾으러 나갈게. 나는 답장을 보냈다. 찾지 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그가 또 보냈다. 그만 좀 해. 집에 와서 얘기하자. 그만 좀 하라고. 그는 나더러 그만하라고 했다. 오늘 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인가? 아이를 낳는 것과 우습게 보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그렇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많이 참고, 그렇게 많은 억울함을 삼키고, 그렇게 여러 번 벙어리처럼 있었을 때, 그는 왜 나한테 그만 참아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억울하면 나한테 말해라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에게 답장하지 않고 택시를 불러 한 동료의 집으로 갔다. 동료 박미나는 내 전화를 받았을 때 꽤 놀란 듯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와, 주소 보내줄게라고만 말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내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먼저 좀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서재를 치우러 갔다. 나는 그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그녀와 남편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모두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에게도 결혼 사진이 있었다. 침실 옷장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한 겹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박미나 집 서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물자국이 없었다. 깨끗하고 종이 한 장처럼 하였다. 그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내 결혼처럼. 나는 그 위에 이야기가 빼곡히 쓰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뒤집어 보니 뒷면은 텅 비어 있었다. 박미나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어떤 일은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묻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나를 불러 함께 먹자고 했다. 밥을 먹는 동안 그녀가 한마디를 했다.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있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녀는 무슨 고맙냐며 평소에 너도 나 많이 도와줬잖아 하고 말했다. 아침을 먹고 나는 회사로 가서 평소처럼 일했다. 김태준에게서는 전화도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싸웠을 때 그는 길어야 반나절 안에 전화를 걸어 나를 달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아마 그는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먼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고 여긴 모양이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내가 직접 찾은 변호사는 아니었다. 내 고객 중 한 명이 소개해준 지인의 친구로 이혼과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박미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었다.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 분야 일을 하는 동창이 하나 있으니 물어봐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 변호사의 성은 구씨였다.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고 말은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전화로 내 상황을 간단히 물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이가 있는지, 재산 상황은 어떤지, 부동산이 있는지, 예금은 있는지, 다른 자산은 있는지.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다. 마지막 항목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구 변호사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다. 한지은 씨, 방금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 자산과 혼전 재산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7억 원 이상입니다.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나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7억 원, 맞다. 7억 원, 이 숫자는 크게 들리지만 그 돈은 한 푼 한 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작은 장사를 하셨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끼고 또 아껴 모은 돈을 모두 내 결혼 전 집을 사는데 보태주셨다. 나 역시 10년 동안 일했다. 평범한 사원에서 부서장까지 올라갔고 월급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늘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재테크와 작은 투자에 넣었다. 나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명품 가방도 사지 않았고 사치품도 사지 않았다. 화장품조차 인터넷에서 할인할 때 쟁여두었다. 나는 재물을 끌어모으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전설 속 비유처럼 살았다. 그건 인색해서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김태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결혼할 때 그 집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미안해서 더 묻지 않았다. 내 예금과 투자에 대해서는 줄곧 말하지 않았고 그 역시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눈에 나는 월급 몇백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다. 그의 월급과 그 집의 대출금을 함께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의 엄마 눈에 나는 그들 집안에 과분하게 들어온 가난한 며느리였고 그 집에 시집 온 것이 큰 행운이라도 되는 여자였다. 그들은 몰랐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다. 돈도 없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자기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 구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이혼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지은 씨, 내일 제 사무실로 한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가져오셔야 할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목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회사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때문이었다. 지난 세월의 인내와 양보, 물러섬. 나는 그것이 결혼을 지켜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건 그저 나 혼자 감동한 연극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반차를 내고 구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다. 구 변호사는 30대로 보였고 매우 야무진 인상이었다. 마른 졸이 있고 차분했으며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한 뒤 초 프릴리미네리 분석 의견을 내놓았다. 한지은 씨, 혼전 재산과 혼인 후 개인 투자 수익은 법적으로 한지은 씨의 개인 재산에 해당합니다. 시댁에서는 분할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혼전에 구입하신 그 집의 경우 계약금은 부모님이 내셨고 혼인 후 공동으로 대출을 갚기는 했지만 김태준 씨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대출 상환분의 절반과 그에 해당하는 시세 상승분 정도입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 집의 절반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뜻인가요? 없습니다. 구 변호사가 말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결혼 후 대출을 갚은 집이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혼전에 구입한 집의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혼인 후 공동으로 대출을 갚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대방이 상환금의 절반과 그에 해당하는 가치 상승분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소유권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매달 꼬박꼬박 대출금을 갚았다. 60회, 매달 40만 원이 조금 넘는 돈, 총 2천만 원이 넘었다. 그중 절반은 김태준의 돈이었다. 나는 그에게 줄 생각이 있었다. 원래 그의 묵인이 돌려주는 게 맞았다. 하지만 집은 우리 엄마의 것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그 집을 빼앗길 수 없었다.
구 변호사님, 우선 그 사람과 협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고요. 가능합니다. 제가 협의서를 하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김태준 씨에게 보여주세요. 동의하면 함께 구청에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 법적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네. 구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와 나는 빌딩 입구에 서서 도로 위를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혼하게 될 것이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서도 아니고 가정폭력이나 외도 때문도 아니었다. 그의 엄마가 한 말 한마디, 그가 내게 내뱉은 나가라는 말,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모든 실망 때문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김태준이랑 아마 이혼하게 될 것 같아. 전화기 넘어가 한동안 조용했다. 무슨 일이야? 내 시어머니가 또 난리친 거니? 응.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 편에 섰어? 나보고 나가래. 엄마는 또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너는 진작 나왔어야 했어. 엄마. 내가 그 집에서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르는 줄 아니? 엄마의 목소리가 메었다.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말랐는지, 예전에는 얼마나 잘 웃던 애였는데 이제는 웃지도 못하는지. 지은아, 엄마는 내가 안쓰러웠어. 하지만 엄마가 감히 말을 못했다. 내가 더 힘들까 봐. 이제 내가 스스로 마음을 정했다면 엄마는 내 편이야.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눈물을 줄줄 흘렸다. 빌딩 입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몇 사람이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 울음을 울고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엄마, 미안해.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너는 엄마 몸에서 나온 자식이야. 엄마가 너 걱정을 안 하면 누구 걱정을 하니? 집으로 와. 내가 지낼 방 있어? 엄마, 일단은 안 갈게. 일 다 정리하고 갈게. 며칠은 동료 집에서 지내려고. 그래. 너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는 길가에 서서 하늘 끝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11월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곧 내려앉을 것 같았다. 길가에서 누군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내 손에도 한 장을 쥐어 주었다. 근처에 새로 생긴 부대찌개집 전단지였다. 부대찌개. 나는 예전에 부대찌개를 아주 좋아했다. 하지만 김태주는 싫어했다. 너무 짜고 맵고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다고 했다. 나는 몇 년 동안 부대찌개를 먹지 않았다. 저녁에 박미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태준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지은아, 너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같았다. 친구 집에 있어? 김태준,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무슨 말?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전화기 넘어가 약 10초 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뭐라고?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내일 우리 가서 절차 밟자. 지은아, 그만 좀 해. 일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잖아. 김태준,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주 차분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나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어? 당신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끊어졌어. 나는 그동안 당신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편에 서주길 기다렸어. 정말 한 번이라도.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 당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듣고 있었고, 당신 엄마가 나를 서럽게 해도 듣고 있었고, 당신 엄마가 내 집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어도 여전히 듣고만 있었어.
당신은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지도 않았어. 나는 당신 마음속에서 도대체 뭐였어? 그는 오래 침묵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건 알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원래 그런 성격이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랑 인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 나는 당신한테 어머니와 인연을 끊으라고 한 적 없어. 나는 당신이 어머니 앞에서 공정한 말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어. 당신은 그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계속 살아? 그럼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응, 정말 이혼할 거야? 지은아, 충동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제대로 얘기해보자.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잠시 후에 협의서를 보낼 테니까 당신이 읽어봐. 문제없으면 내일 구청에 가. 나는 전화를 끊고 구 변호사가 보내준 협의서를 김태준에게 전달했다. 협의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집은 내 소유로 한다. 혼인 후 공동 상환한 대출금 부분에 대해 나는 그에게 1200만 원을 보상한다. 각자 명의의 예금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 아이는 없고 그 외 공동 재산도 없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에게서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협의서 봤어. 집 문제는 다시 좀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답장했다. 이야기할 건 없어. 그 집은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계약금 4억 원 넘는 돈을 전부 우리 엄마가 냈고 당신이 대출금 갚은 부분은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했어. 동의 못하겠다면 법적 절차로 가자. 지은아, 너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 있어? 매정하다고. 그가 나를 매정하다고 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고 답장하지 않았다. 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했다. 구 변호사는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서명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한지은 씨 쪽은 증거가 충분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후에 김태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어디서 볼까? 그는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카페에서 보자고 했다. 나는 좋다고 했다. 4시에 가겠다고? 그 카페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 아래층에 있었다. 문을 연 지 오래돼서 인테리어는 낡았지만 커피 맛은 괜찮았다.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 자주 가던 곳이었다. 갈 때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때 그는 흰머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나도 지금처럼 마음속에 짐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일 이야기, 미래 이야기, 나중에 아이를 몇 명 낳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는 둘을 낳자고 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딸은 자기 닮고 아들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당신도 못생긴 건 아닌데 왜 나를 닮으라고 하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예쁘니까 라고 했다. 그때의 그는 그런 말도 할 줄 알았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창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거의 마시지 않아 이미 묽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이 아주 어색했다. 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같았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옆에 놓고 라테 한 잔을 주문했다. 지은아, 너 요즘 어디서 지내? 그가 물었다. 동료 집. 집으로 돌아와. 우리 엄마는 이미 내려갔어? 이미 내려갔다.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 놓고 그녀는 내려갔다. 하루를 와서 하루 종일 난리를 치고 아들의 결혼을 망가뜨려 놓고는 훌쩍 떠났다. 그녀는 아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차피 아들은 다시 장가가면 되니까. 어차피 내가 낳기 싫으면 빨리 말해라. 태준이는 아직 젊고
그와 제대로 살면서 아이 낳아줄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녀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부터 한 번도 나를 신경 쓴 적 없었다. 김태준, 협의서 봤어? 봤어. 그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이리저리 문질렀다. 지은아,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너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했어. 당신 개인 자산 상황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내가 묻지 말라고 하더라.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미련,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야. 너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긴 거야? 숨겼다고. 그는 내가 숨겼다고 했다. 김태준, 당신이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내가 말했다. 내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 있어? 내 예금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 있어?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당신이 아는 건 그저 나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 당신 엄마 말 들으라고 하는 것, 이 집에서 목소리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뿐이었어.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 번도 관심 가진 적 없어.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당신에게 숨긴 게 아니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당신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당신 마음은 전부 당신 엄마에게, 당신 동생에게, 당신 원가족에게 가 있었어. 당신이 언제 우리 둘의 집을 생각한 적이 있어? 지은아, 내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은 없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김태준, 나 당신한테 하나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 말해. 만약 내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와 이혼할 거야? 그는 침묵했다. 아주 오래 침묵했다. 직원이 내 라테를 가져와 앞에 내려놓았다. 커피 향이 올라와 공기 중에 천천히 퍼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닫혔다.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은아, 그 문제는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대답 속에서 그럴 것이다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이의 저울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저울질할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것이 5년의 결혼 생활이 내게 건넨 답안지였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김태준, 협의서에 서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지은아, 서명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무력함, 미련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아주 똑똑히 볼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안도감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대신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다. 서명할게, 그가 말했다. 그 두 글자는 아주 작게 들렸다. 너무 무겁게 말하면 무언가를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똑똑히 들었다. 음절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내 귀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협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읽어보고 문제없으면 서명해. 내일 우리 구청에 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펜을 들고 마지막 장으로 넘겨 이름을 썼다. 그의 글씨는 평소와 달리 몹시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처럼 나는 서명했다. 이제 이 일은 끝났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서명을 마친 뒤 나는 협의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라테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이미 뜨겁지 않았다. 미지근했다. 쓰지도 달지도 않았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지은아, 그가 나를 불렀다. 응.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출근할 때 출근하고, 살아갈 때 살아가야지, 내가 말했다. 삶은 어떻게든 계속되니까. 나를 미워해? 미워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미움에는 힘이 필요하다. 나는 이제 미워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삶을 빨리 시작하고 이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조금씩 지워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우리는 먼저 서울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직원은 아이가 없더라도 한 달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 한 달 동안 김태주는 다시 나를 붙잡으러 오지 않았고 나 역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뒤, 우리는 다시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했고 확인서를 받은 뒤에야 마포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구청을 나왔을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큰 비는 아니었다. 보슬비가 촘촘하게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다. 김태주는 문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마 돌아가서 우산을 가져와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나는 가방에서 내가 가져온 우산을 꺼내 펼치고 빗속으로 걸어갔다. 지은아, 그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잘 지내? 잘 지내? 이 두 글자는 이혼한 부부의 입에서 나오면 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씁쓸함을 품고 있다.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더는 사랑할 수 없게 된 것,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방법이 없어진 것. 당신도 내가 말했다.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는 많이 내리지 않았고 우산 아래의 공간은 나 혼자 서 있기에 딱 알맞았다. 나는 우산을 쓰고 인도를 걸었다. 길가에서 누군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갔고 바퀴가 고인 물을 밟으며 물보라를 튀겼다. 한 엄마가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맞은편에서 걸어왔다. 아이는 빨간 장화를 신고 있었고 일부러 물웅덩이만 골라 밟았다. 첨벙첨벙 소리가 났다. 엄마는 뒤에서 그만 밟아, 바지 다 젖잖아 하고 말했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 아이를 가지라는 재촉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낳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자가 아니란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내 자궁은 내 것이다. 김씨 집안의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하자 나는 뜻밖에도 웃음이 났다. 쓴 웃음이 아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기쁨이라기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다. 오래오래 숨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후 한동안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 지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바로 그 집이었다. 대출은 아직 남아 있었다. 혼자 갚으려니 예전보다 빠듯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엄마는 이틀이 멀다 하고 와서 내게 밥을 해주었다. 살이 너무 빠졌으니 잘 먹어야 한다고 했다. 아빠는 별말이 없었다. 하지만 올 때마다 집안 곳곳을 고쳐주었다. 전구를 갈고 하수구를 뚫고 수도꼭지를 고쳤다. 일을 끝내고 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가끔 나는 거실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다가 김태준을 떠올렸다. 그 사람 자체가 그리운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절이 떠오를 뿐이었다. 내가 몇 년 동안 집이라고 믿었던 곳은 사실 한 번도 내 집이 아니었다. 그 집 안에는 내 자리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있을 때 나는 안주인이 아니라 외부인이었다. 시어머니가 없을 때도 나는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허전한 삶을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이다.
그는 자신과 함께 살아갈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고 그 사람이 꼭 한지은일 필요는 없었다. 그 생각은 몹시 아팠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렀고 구 변호사는 후속 법적 절차들을 도와주었다. 집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었다. 김태준 쪽에서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친구에게 듣기로 그의 엄마는 경상북도 고향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에게 선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아들이 이혼했으니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혼 사유를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라고 말했다. 자신이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자기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제 별로 슬프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시간을 들여 슬퍼할 가치조차 없다. 어느 날 엄마가 문득 내게 물었다. 지은아, 너 나중에 또 결혼할 생각 있니? 나는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 일단은 내 삶부터 잘 살아보려고. 결혼은 나중에 생각할게. 한번 결혼이 실패했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 좋은 남자들도 있어. 내가 아직 못 만난 것뿐이야. 엄마, 나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어. 그래, 생각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행복하면 됐어. 내가 행복하면 됐다. 이 말을 나는 33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엄마의 입에서 들었다. 예전에 엄마는 늘 내가 철들어야 한다. 내가 남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조금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 말했다. 나는 자랐고 엄마도 자랐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또 구 변호사가 했던 그 말을 떠올렸다. 한지은 씨, 개인 자산과 혼전 재산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7억 원 이상입니다.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나요? 7억 원, 이 숫자는 크게 들린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물건을 떼러 가던 시간이었다. 엄마가 망원시장의 채소 좌판 앞에서 30년 동안 바람과 햇볕을 맞으며 서 있던 세월이었다. 아빠가 채소 상자를 메고 오르내리다가 허리를 망가뜨린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한 시간이었다. 쉬겠다고 말할 수 없고 아프다고 말할 수 없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없었던 시간. 이런 한 장까지 반으로 쪼개 쓰듯 아끼며 살아온 시간이었다. 그 7억 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피와 땀과 눈물로 바꾼 것이었다. 시댁은 이런 것들을 몰랐다. 그들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것만 알았다. 자기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며느리, 자기 집을 차지한 외부인이라고만 알았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랐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들을 탓할 일은 아니었다. 그들은 애초에 알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도구였다. 아이를 낳는 도구, 김태준의 옷을 빨고 밥을 해주는 도구, 그들 집안이 필요할 때 돈과 힘을 보태는 도구. 도구에게는 생각이 필요 없다. 재산도 필요 없고 존엄도 필요 없다. 도구는 쓰기 좋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도구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내 이름은 한지은. 올해 33이고 이혼했고 집 한 채가 있으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많지는 않지만 품위 있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저축이 있다. 나는 누군가가 내 가치를 정의해 줄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내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다. 내 삶은 내가 산다. 창밖의 달은 아주 밝았다. 둥글고 커다랗게 건물 지붕 위에 걸려 있어 거대한 옥쟁반 같았다. 달빛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바닥 위에 떨어졌다. 하얗고 서늘했다. 마치 서리가 한 겹 내려앉은 것 같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먹먹한 소리였다. 아주 먼 곳에서 흘러오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억울함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그것들은 거기에 있다. 나는 그것들을 억지로 몰아내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게 두지도 않는다. 그것들 역시 나의 일부다. 천장의 그 물자국처럼 옮길 수도 없고 닦아낼 수도 없지만 보지 않고 지낼 수는 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나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망원시장을 걷고 있었다. 바닥은 축축했고 여기저기 시든 채소 잎들이 떨어져 있었다.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엄마가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은아, 봐, 저기 내 아빠다. 아빠는 채소 가게 뒤에 서 있었다.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어떤 아주머니에게 채소를 달아주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웃었다. 이가 하나 빠진 웃음이었다. 그것은 내 어린 시절 가장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때 나는 삶이 참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내게 가장 풍요로웠던 시간이었다. 알람이 울렸다. 아침 7시 정각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이미 환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내게 아침을 차렸다. 달걀 프라이 하나, 토스트 2조각, 우유 한 잔, 달걀 프라이는 아주 예쁘게 익었다. 노른자는 반숙이어서 한 입 빼어 물자 흘러나왔고 나는 얼른 토스트로 찍어 먹었다. 반쯤 먹고 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오늘 집에 와서 밥 먹을래? 내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 사왔다. 갈게, 엄마.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래. 길 조심하고 와. 엄마가 갈비탕 끓여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는 남은 아침을 다 먹었다. 그릇을 씻고 조리대를 닦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아래층에는 누군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골든 리트리버였다. 통통한 몸으로 꼬리를 흔들며 잔디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화단에 장미가 피어 있었다. 붉고 선명했다. 꽃잎 위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아래층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손에는 부채를 들고 천천히 붙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는 개수나무 향기가 섞여 있었다. 달콤하고 아주 좋은 냄새였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경비실의 박 아저씨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한 아가씨, 출근해요? 네, 출근해요. 오늘 아주 멋지게 입었네. 젊어서 좋아. 나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단지를 나섰다. 햇살이 좋았다. 몸에 닿는 햇볕이 따뜻했다. 11월 날씨에 이렇게 해가 좋은 날은 드물었다. 나는 인도를 걸었다. 내 그림자가 아주 길게 늘어져 내 뒤를 따라왔다. 가늘고 긴 꼬리처럼. 삶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비바람도 있고 맑은 날도 있다.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다. 넘지 못할 것 같던 고비도 걷다 보면 지나가고 내려놓지 못할 것 같던 사람도 살다 보면 익힌다. 당신이 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엄마가 끓여주는 갈비탕. 이를테면 아빠가 심은 장미꽃. 이를테면 내가 직접 벌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하고 평온한 나의 삶.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햇볕 아래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파랬고 구름은 하였고 바람은 가벼웠다. 새로운 하루였다. 나의 새로운 삶이었다.